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꿈들을 반복해서 꾸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요즘 군 입대가 코앞이라서 학교도 휴학하고 용돈벌이로 하던 알바도 끝냈다. 매일 자고 일어나서 게임 좀 하다가 운동하고 지내는데 심적으로는 군 입대의 압박감을 느끼고 육체적으로는 편하니까 상당히 모호한 기분이 든다. 요즘 자주 꾸는 꿈이 있는데 꿈에서 보이는 길이나 건물이 저번에 꿨던 꿈과 같아서 자주 꾸는 것 같다. 꿈이 살짝 옴니버스 형식으로 꾸어지는데 한 가지 상황에 꿈만 계속 꾸거나 이전 꿈을 이어서 꾸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섞여서 나타난다. 가장 최근에 꾼 꿈에서는 내 손에 권총과 칼이 쥐어져 있었고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넓은 공터에서 멍하니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이 지는 속도가 빨랐고 해는 금방 산 너머로 사라졌다. 주변은 가로등이 켜졌지만 걸어가다가 넘어질 정도로 어두워졌다. 내가 있던 공터에서 건물은 불이 켜져 있었고 공터 주변은 환했다. 그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걸어와서 저도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제 건물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고 건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밖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그 남자가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깬 것이었다. 내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나보다 어린 놈이 건성건성 대답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라고 했다. 화가 나서 총으로 그의 어깨를 겨냥해 쐈지만 빗나갔다. 그러자 그 남자는 겁에 질린 채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뭔가 그를 공터에서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두세 발 더 쐈지만 여전히 빗나갔다. 화가 치밀어서 칼을 꺼내 들고 그를 쫓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를 잡고는 그의 손목을 그었다. 피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면 안 죽겠는데 하고 목을 깊이 찔렀다.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피를 멈추려 하던 그 남자는 결국 죽었다. 나는 시체를 끌고 건물로 돌아와 휠체어나 유모차 같은 것에 천으로 시체를 감싸 실었다. 그리고 북쪽 산 어두운 길로 달려갔다. 꿈에서 사람을 죽이면 늘 그 길로 가는 것 같다. 그때는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웃으면서 휠체어에 묻은 지문을 닦으며 달렸다. 얼마 후 노란색 스타렉스가 지나가더니 멈췄다. 스타렉스에서 유치원 선생님 같은 여자가 내렸고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그녀가 이 밤에 뭐 하냐고 묻길래 요즘 유모차 살인사건이 많다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유모차 살인사건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텅 빈 유모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행인이 다가왔을 때 숨어있던 범인이 금품을 갈취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 범인을 잡으러 수사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조심하겠다며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나는 안 들켰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 옆에 있는 풀밭에 시체를 던지고 휠체어도 도로에 두고 돌아왔다. 이게 내가 최근에 꾼 꿈이야. 첫 번째 꿈은 그걸로 끝이 났지만 이 꿈은 여러 번 반복되는 느낌이야. 꿈속에서 다른 꿈을 꾸면서도 이 공터와 건물, 그리고 이상한 남자에 대한 기억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꾸 같은 공간과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곳에 실제로 가본 적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 공터와 건물은 정말 현실 세계에서 본 적이 없는 공간이지만 꿈속에서는 너무나도 생생해. 그리고 그 남자도 이상하게 꿈마다 나와. 때로는 내가 먼저 그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다른 때는 그가 나를 찾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해. 그가 다가올 때마다 내가 느끼는 공포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어느 날 꿈속에서 나는 또다시 공터에 서 있었어. 이번에는 손에 무기가 없었어. 그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고 그 남자가 곧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그러자 갑자기 주변이 캄캄해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나는 무서워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그 자리에 고정된 것처럼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 그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땀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 뒤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때 그 남자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어. 나는 그가 곧 나를 덮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어. 그리고 갑자기 그가 말했어. 넌 왜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지? 그 목소리는 무섭게 차가웠고 그 말이 나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 난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그는 나를 계속 쳐다보더니 갑자기 내 얼굴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나를 그의 눈을 보게 만들었어. 그의 눈은 붉은 빛으로 빛났고 그 안에서 끝없는 공포를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속삭였어. 넌 이제부터 내 꿈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그제야 움직일 수 있었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주변은 계속 같은 공터였고 탈출할 길이 없었어. 그러다 결국 난 숨이 차서 쓰러졌고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 그러고 나서도 며칠 동안 이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꿈이 점점 더 생생해지고 현실감이 강해지면서 내가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을 겪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이제는 잠을 자는 게 두려워졌어. 언제 그 꿈이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말이야. 이게 최근 내 꿈에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이야.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 두 번째 이야기, 한심한 친구. 나는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친구 중에 정말 한심한 녀석이 하나 있었다. 그 녀석은 일할 생각도 없이 여자한테 들러붙어 기둥서방질이나 하면서 살고 있었다. 돈이 생기면 파친코나 마작 같은 도박으로 탕진하고 돈을 주는 여자들은 여럿 있었던 것 같았다. 가끔 게임센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한창 때가 지난 노래방 아가씨 같은 지쳐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또 그 녀석과 게임센터에서 마주쳤다. 이번에도 여자를 2명이나 데리고 슬로버신을 돌리고 있었는데 녀석은 여전히 물장사하는 사람처럼 입고 있었다. 여자들은 그의 양옆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 참 잘났구만 하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건넸다. 잠시 후 게임을 끝내고 친구 한 명과 밖으로 나와 자판기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때 그 한심한 친구가 여자 한 명만 데리고 나왔다. 내가 그 녀석에게 나머지 여자 한 명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녀석은 이상한 듯 나를 쳐다보고 차로 향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나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 그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다. 더 소름 끼친 것은 그 여자가 아까 봤던 그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뀌어 있던 것이다. 그 후로 게임센터 안을 둘러보았지만 나머지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른 친구에게서 그 녀석의 소식을 들었다. 그 한심한 친구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도 가끔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휴대폰까지 두절되었다고 했다. 그 뒤로 1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 녀석은 여전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의 장난. 죽전방에 한 선비의 집이 있었다. 그날 선비는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그의 아내가 혼자 있었다. 그때 한 노파가 동냥을 하러 집에 찾아왔다. 선비의 아내는 노파에게 바느질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노파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비의 아내는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일을 거들어 준다면 동냥을 다니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 노파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로 선비의 집에서 솜을 타거나 실을 감는 등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노파는 놀라울 정도로 일을 잘했다. 혼자서 사람 7, 8명이 해야 할 일을 거뜬히 해냈다. 하지만 일이 계속되면서 선비의 아내는 점점 노파를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파는 화를 내며 내 영감을 데려오겠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노파는 한 영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영감은 거사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 들어오더니 벽 위에 감시를 비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추었다. 그리고는 집안에서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오지 않으면 어린아이부터 차례로 죽이겠다라고 경고했다. 이 괴이한 소문을 들은 친척들이 집을 찾아왔지만 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병이 들어 죽었다. 아무도 선비의 집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그 집에 있던 종들마저 모두 죽었다. 오직 선비의 아내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며칠 후 이웃집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보고 선비의 아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죽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천예록에 기록된 선비 집에서 일어난 노파 귀신의 장난에 대한 이야기다. 네 번째 이야기, 미술학원 괴담. 나는 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라서 주로 놀아주는 일이 많다. 아이들이 항상 나와 놀자고 조르곤 하는데
특히 내가 남자라 그런지 더 그런 것 같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했다. 저희 아이가 조금 내성적인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몇 살인가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보다 낯가림이 심해서 우리 학원에는 내성적인 아이들도 많이 다닌다. 주로 다른 학원에서는 실증이 나거나 그리기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가 와도 큰 문제는 없었다. 6시까지 오세요. 6시가 되어 어머니와 작은 남자아이가 학원에 들어왔다. 전화하셨던 분이시죠? 안녕. 내가 석원이니? 하지만 석원이는 어머니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수업을 해볼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기다리세요. 간신히 석원이와 교실로 들어갔지만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책상에 앉은 채로 나를 피해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장난감들을 보여주고 칼싸움도 신청해봤다. 그러나 석원이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석원아, 선생님이 싫니? 아니요. 그럼 왜 선생님을 안 봐? 선생님 무서워.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려보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빨간색 색연필로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언맨을 그린 것 같았다. 석원이 아이언맨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아이는 내가 글이 있는 곳으로 가자 다시 고개를 돌려 울려고 했다. 결국 나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리고 갔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고 어머니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 퇴근할 때쯤 그 어머니에게 카톡이 왔다. 선생님, 아까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긴장한 것 같네요. 아이가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다고 했어요. 정말요? 전 너무 미안했어요. 혹시 학원이세요? 이제 퇴근하려고요. 어머니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 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에 순간 소름이 끼쳤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아이가 교실에 목에 밧줄을 감은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고 했어요. 가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선생님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순간 내가 보았던 석원이의 그림이 떠올랐다. 나는 급히 아이가 그린 그림을 찾았다. 거기에는 내가 아이언맨이라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라 붉은 줄이 그어진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졸라맨. 그리고 그 졸라맨은 안경을 쓴 나와 꼭 닮아 있었다. 붉은 줄이 그어진 졸라맨의 발이 내 어깨 위에 하나씩 걸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서둘러 학원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소금을 가져와 교실에 뿌리며 시작했는데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석원이는 그날 이후 다시 오지 않았다. 5번째 이야기, 천국에서 봐요. 그림을 그리다가 걷기 운동을 삼아 동네를 좀 돌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밤에 절대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거든. 평소에 잘 지나치던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는데 그 골목은 CCTV도 있고 편의점도 근처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었어. 경찰들도 순찰을 자주 다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범죄 걱정 없이 항상 마음 편히 다녔지. 그런데 오늘 그 골목을 지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시간엔 새벽 3시였고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흐리멍텅했어. 말투도 평범하지 않았고 너무 소름 끼쳤지. 그 남자가 말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세요. 네, 이제 집에 가려고요. 나는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이 남자는 계속 내 뒤를 쫓아왔어. 두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고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 뭔가 불안하게 느껴졌어. 혹시라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나를 찌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걸음 속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편의점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편의점에 들어가자 그 남자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서웠어. 새벽 3시에 그런 남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쫓아오고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니. 일부러 시간이 더 걸리게 요구르트와 치즈를 사서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러고 나가보니 그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 그때가 정말 소름 끼쳤어. 나는 그 남자에게 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경찰을 부르려 했는데 핸드폰을 충전 중이라 두고 나온 상황이었지.
나는 점점 더 겁에 질렸어. 그 남자가 조금씩 다가왔고 난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 결국 그 남자는 아주 천천히 정말 기괴한 속도로 다른 골목으로 걸어가더라. 그 모습을 보고도 불안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직원이 같이 밖에 나가서 그 남자가 사라진 골목을 쳐다봐 주었지. 그런데 그 남자가 트럭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가 쳐다보는 순간 다시 숨는 모습이 보였지. 그러면서도 나는 경계심을 놓지 않았고 편의점을 나와서 경찰을 찾기 시작했어. 다행히 바로 앞에 경찰이 보였고 나는 달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새벽 3시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왔다고 말했어. 경찰들은 순찰차로 그 남자가 간 방향으로 갔고 나는 집으로 뛰어갔어.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말이야. 그 남자는 마지막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천국에서 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어. 트럭 뒤에 숨어있던 그 남자. 그가 정말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6번째 이야기, 같은 편 아니야. 새벽 2시, 어두운 산길을 혼자 오르고 있었어. 이 산은 사람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내가 여기에 혼자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어. 보통 사람을 마주치면 불편한 상황이 많아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인기척은 나를 멈춰 세웠어. 그 소리는 분명히 땅을 파는 소리였어. 내 호기심이 자극되어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멀리서 헤드랜턴을 쓴 사람이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그 사람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지. 나는 조용히 다가가 나무 뒤에 숨었다. 그가 삽질을 하는 주변을 살펴보니 큰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어. 그 자루는 군데군데 핏자국 같은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 자세히 보려고 할 때 갑자기 그 남자의 랜턴 불빛이 내 쪽을 비췄어. 거기 누구야?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달리기 시작했어. 그 남자가 다급하게 나를 쫓아오고 있었지. 내가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아까 내려놨던 짐 있는 곳으로 멈춰서 양손을 들고 돌아섰어. 그 남자는 나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멈췄고 삽을 들고 내게 소리쳤어. 너 뭐야?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 나는 진정시키려고 말했다. 잠깐, 진정해. 난 너랑 같은 편이야. 내 말을 듣고 그는 의아해하며 나의 짐을 바라보았어. 내 발치에는 헤드랜턴과 삽, 그리고 축 늘어진 시체가 놓여 있었지. 그걸 본 그는 놀란 표정으로 삽을 내려놓았어. 나는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봤지? 우린 같은 편이야. 나도 이걸 처리하러 온 거야. 그 남자는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말이 없었어. 나는 그 시체를 짊어지고 구덩이 쪽으로 다가갔어. 너 정말 운이 좋네.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야. 이래 봬도 나는 꽤나 베테랑이거든. 내 말만 들으면 넌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그 남자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시체를 구덩이 옆에 내려놓았어. 봐봐, 처음 치곤 아주 훌륭하게 했네. 근데 이제부터는 더 확실하게 해야 해. 나는 그 남자에게 시체 처리의 요령을 설명하기 시작했어. 3m 이상 깊이 파야 돼. 그래야 나중에 들키지 않거든. 너무 깊이 파면 나올 때 힘드니까 계단처럼 만들면 좋아. 그는 내 설명을 듣고 열심히 삽질을 하기 시작했어. 나는 더 많은 조언을 해주었지. 짐승 시체를 같이 묻으면 좋아. 혹시라도 누군가 땅을 파더라도 짐승이 나오면 더 파보지 않을 테니까. 그는 내 말을 잘 듣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만족했어. 하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 그 남자는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고 나를 따라 행동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 구덩이가 완성되었고 우리는 시체를 던져 넣었다. 그때 그 남자가 물었어. 아저씨는 왜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나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이유랄 건 없어. 세상엔 죽일 놈들이 너무 많거든. 그 말에 그 남자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갑자기 그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 그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처럼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이코패스들이에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삽을 번쩍 들어 내 머리를 내리쳤어. 나는 그 충격으로 그대로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어. 내가 힘겹게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 남자는 다시 삽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어. 그는 이렇게 속삭였어.
내가 처음 사람을 죽일 때 무섭고 두려웠지만 당신 덕분에 확신이 생겼어요. 쓰레기 같은 놈들은 다 죽여야 한다는 확신. 그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돌을 들어 올렸다. 한 가지 분명히 할게요. 당신이랑 난 같은 편 아니에요. 그 말과 함께 돌이 내 머리 위로 내려왔고 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7번째 이야기. 낯선 이의 속삭임. 내가 사는 아파트는 비교적 한적한 동네에 위치해 있다. 낮에는 사람도 적고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더 고요하고 어둡다. 아파트 주변에는 가로등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 불빛이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지난주부터였다. 하루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낯선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전단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작은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 요즘 종교 관련 전단지가 자주 붙기도 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다. 누군가 창문 밖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곧 천국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급히 창문을 열어봤지만 바깥은 여전히 적막하고 어두웠다. 혹시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서 아래층까지 내려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또 그 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천국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것과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고 여전히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조금 찝찝했지만 출근 시간에 쫓기던 터라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전단지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마치 바로 내 옆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천국은 곧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었나요? 이번에는 분명한 목소리였다. 남자의 목소리, 낮고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지만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다. 창문을 다시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거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것이 한 구석에 그림자가 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림자는 곧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착각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하루는 퇴근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 층에 도착하기 직전 엘리베이터 문이 멈췄다. 잠깐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스르륵 하고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7층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는 6층에서 멈춘 것이다. 그때 희미하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지만 소리는 내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러더니 속삭임이 들렸다. 곧 당신도 함께하게 될 겁니다. 소리는 너무나도 가까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뛰어올라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그 소리를 떠올렸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후로도 전단지는 끊임없이 문 앞에 붙어 있었다. 매번 같은 문구.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전단지를 볼 때마다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국 그 남자를 보게 되었다. 잠을 자던 중이었다.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침대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붉게 빛나는 눈만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눈만 뜨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비되었나요? 이제 당신도 나와 함께 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마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남자는 점점 나에게 다가오더니 침대 끝자락에 앉았다.
그가 앉자마자 침대가 흔들렸고 나는 숨이 더 막혀왔다.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당신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내 옆에 앉아 있을 때마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어두워졌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얼굴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다행히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을 내다봤지만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남자의 속삭임은 계속 귀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남자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집 밖이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골목 끝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가 나를 잡으려는 순간 나는 간신히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 남자의 손이 문턱에 닿는 것을 보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 보였고 문이 닫히면서 사라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그 남자의 꿈을 꾸었다. 매번 그는 나를 찾아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 속삭임은 이제 내 일상에까지 침투하기 시작했다. 낮에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남자의 전단지에서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전화를 걸었을 때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당신은 곧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즉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그 남자는 다시 내 꿈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끝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과 함께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그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속삭임은 끝나지 않았다. 너는 나의 것이다.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